잠잘 때 듣는 이야기.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리어 왕. 영국의 리어 왕에게 고네릴, 리건, 코델리아라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중 두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막내딸인 코델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이제 80이 넘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희미해져 나라 일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이 일을 의논하고자 세 딸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계획을 말하겠다. 이제 나도 늙었는지 나라 일은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여생을 홀가분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왕국을 3등분해 놓았다. 자,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말해다오. 그러면 가장 성품이 좋고 공로가 큰 딸에게 제일 넓은 땅을 주겠다. 고네릴, 너부터 말해보아라. 고네릴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까 궁리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저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네릴은 이렇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리어 왕은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아져서 영토의 3분의 1을 떼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딸 리건에게 물었습니다. 리건 역시 언니에게 뒤질세라 애교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 이상으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리어 왕은 이번에도 속아 넘어가 둘째 딸에게 영토의 3분의 1을 떼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막내인 코델리아 차례입니다. 코델리아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딸입니다. 코델리아 역시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언니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코델리아, 언니들의 땅보다도 더 큰 땅을 얻기 위해서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리어 왕은 코델리아의 말을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없습니다. 코델리아, 그렇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보아라. 불행히도 저는 진심을 입 밖에 낼 줄 모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효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어 왕은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막내딸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간청하다시피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버님께 복종하고 사랑하렵니다. 언니들이 그토록 아버님을 사랑한다면 어째서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하면 그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의 반은 빼앗길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내 멋대로 해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썩 물러가라. 보기도 싫다. 리어 왕은 끝내 고집을 부리며 입을 다물고 있는 코델리아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델리아에게 주려고 했던 영토를 두 딸에게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 리어 왕은 국왕의 칭호를 제외한 모든 권력과 그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두 딸과
사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리어 왕은 그렇게 모든 것을 두 딸들에게 물려준 다음 자신은 100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매달 번갈아가며 두 딸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리어 왕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증거로 왕관을 내어주며 두 사이가 번갈아 사용토록 했습니다. 리어 왕이 이같이 나라일을 처리하자 코델리아의 진심을 잘 알고 있는 켄트 백작이 당황해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코델리아로 인해 잔뜩 화가 난 리어 왕은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켄트 백작은 죽음을 각오하고 또다시 리어 왕을 설득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립니다. 막내딸이라고 해서 효성이 제일 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만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빈 것이 아닙니다. 켄트, 목숨이 아깝거든 그만 닥쳐라. 폐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버려도 좋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리어 왕의 분노는 한없이 치솟아 마침내 켄트 백작에게 나라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궁전에는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작 이 두 사람이 코델리아에게 결혼하기를 신청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그 두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고귀하신 버건디 공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저 애는 이제 무일 뿐이오. 나와 저 애는 아주 남이 되기로 맹세했소. 그래도 저 애를 아내로 삼겠소? 아니면 단념하겠소? 폐하, 그런 조건이라면 결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버건디 공작은 처음부터 코델리아의 재산을 탐냈으므로 코델리아가 리어 왕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그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리어 왕은 이번에도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감하고 비건디 공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프랑스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작부터 코델리아의 진심을 알고 있는 프랑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델리아 공주님, 그대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가난하며 버림을 받았으므로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리어 왕이시여, 지참금도 없이 버려진 당신의 따님 코델리아 공주는 앞으로 프랑스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코델리아, 저분들은 이제 당신과는 남이 된 사람들이지만 작별 인사만은 하시구려. 프랑스 왕은 코델리아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시켰습니다. 리어 왕은 앞으로 2번 다시 코델리아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며 축복의 말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데리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코델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들의 사람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언니들에게 아버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웬 참견이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 다시 설명할 것도 없다. 언니들은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코델리아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프랑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에게는 두 부인에게서 얻은 에드거와 에드먼드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드거는 충직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에드먼드는 성질이 간사하고 악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았으며 권리를 주장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기와는 다른 신분에 있는 1살 위인 형 에드거를 시기했습니다.
나는 어째서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형님보다 1년 늦게 태어났기 때문인가?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때문인가? 나도 아버지의 모습을 똑 닮았는데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좋아, 에드거야. 내 영토를 내가 차지하마. 아버지의 사랑도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만약 내 계획이 성공하면 이 에드먼드는 너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나는 출세할 것이다. 에드먼드가 형 에드거만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앙심을 품고 형을 모함할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 글로스터 백작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켄트가 추방되었다. 프랑스 왕은 코델리아 공주를 데리고 떠났고 폐하께서는 왕권을 물리고 이리저리 다니시며 여생을 보내신다. 이 모든 일이 일시에 일어나다니. 아니 에드먼드야,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글로스터 백작은 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를 보이자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드먼드는 일부러 당황한 척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 그것은 편지가 아니냐? 백작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자꾸 묻자 에드먼드는 마지못한 듯이 뒤로 감추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편지는 형님한테 온 것입니다.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 아버님께서 읽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백작은 에드먼드가 그럴수록 편지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백작은 편지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이미 늙고 인생을 마음껏 즐길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 만약 아버님이 영원히 잠들어 계신다면 그 재산은 우리 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으니 속히 이곳으로 와다오. 아니, 이럴 수가. 편지를 쥔 백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갖고 왔느냐? 제 방 창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자기가 형의 글씨체를 흉내내서 써놓고는 딴전을 부렸습니다. 이 편지는 아마 형님이 저의 효심을 떠보기 위해 쓴 것이지 형님의 진심은 아닌 줄 압니다. 교활한 에드먼드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 했지만 그럴수록 백작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놈, 가서 그놈을 찾아오너라. 곧 찾아보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다하여 진상을 알아내는 대로 아버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이 왜 이럴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왕은 충신을 쫓아내고 에드먼드, 그 악당을 찾아내라. 너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백작은 세상을 탄식했습니다. 에드거는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에드먼드는 기다리던 형을 만나자 심상치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색이 좋지 않고 불쾌한 듯한데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게 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드거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에드먼드는 에드거에게 아버지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기 방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드먼드가 꾸민 대로 아버지와 형 사이에 무서운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리어 왕은 처음 약속한 대로 모든 재산과 나라의 통치권을
두 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두 딸의 집을 오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리어 왕은 처음 한 달을 먼저 큰딸 고네릴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고네릴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효심을 맹세했기 때문에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는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매사에 잔소리만 하시고 야단만 치신단 말이야. 고네릴은 궁리 끝에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인 오스왈드에게 아버지의 비위를 거슬리도록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에서 돌아오셔도 인사를 안 드릴 작정이니 나를 찾거든 아파서 누워있다고 둘러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전처럼 시중 드느라 부지런 떨지 않아도 좋으니 멋대로 게으름 피우면서 지겨운 척해라. 잘 알겠습니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오스왈드는 고네릴의 손발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사냥 나갔던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돌아와 보니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충실히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솔직하고 부지런하지요. 따라오너라. 일단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내 마음에 들면 너를 하인으로 써주겠다. 리어 왕의 미움을 받아 추방당했던 켄트 백작은 비록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왕이었지만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켄트 백작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고 이름도 카이어스라고 고치고 리어 왕을 찾아와 그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쫓아낸 켄트 백작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리어 왕은 그의 믿음직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들어 그를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리어 왕은 고네릴이 아버지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는 느낌까지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딸을 불렀습니다. 고네릴, 어찌된 일이냐? 요즘 계속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아버님, 아버님의 기사들이 틈만 나면 구실을 만들어 싸우는 통에 견딜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그들을 두둔하고 계시니 망령이 드신 게 아닌지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은 100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계신데 이젠 그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훌륭한 집이 엉망이 되었어요. 뭐라고? 보름도 채 안 되었는데 시종을 한꺼번에 50명씩이나 줄이라니 이런 고약한 것. 내 시종들은 훌륭한 기사들이다. 더 이상 내 신세를 지지 않겠다. 내게는 너 말고도 딸이 또 있으니까. 그 애는 틀림없이 나를 친절하게 위로해 줄 것이다. 그 애는 네가 한 짓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어디 두고 보자. 리어 왕은 큰딸의 집을 떠나 곧바로 둘째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네릴은 오스왈드를 불러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가 걸핏하면 화를 내고 망령기까지 있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며 그 기사들도 난폭하고 무례하니 그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네릴은 오스왈드에게 속히 그 편지를 리건에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리어 왕도 켄트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리건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리건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와 신하들의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켄트 백작이 리건의 집에 도착하자 고네릴의 편지를 갖고 떠난 오스왈드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를 받아본 리건과 코널 부부는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아버지와 형 에드거의 사이를 이간시켜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형을 영원히 이 집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으로부터 코널 공작 부부가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형님, 어서 여기를 피하셔야겠어요. 형님이 여기 있는 걸 아버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어서 도망치세요. 이대로 떠날 수는 없어. 아버님이 이리로 오시나 봅니다. 용서하세요. 형님과 싸우는 척 해야겠어요. 자, 아버님 앞에 나오너라. 아버님,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에드먼드는 자신의 한쪽 팔에 상처를 내어 형을 말리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꾸미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소란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에드거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고 뒤이어 글로스터 백작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에드먼드, 에드거는 어디 있느냐? 형님이 아버님을 해치자고 하길래 제가 한사코 말리니까 칼을 뽑아들더니 이렇게 제 팔에 큰 상처를 입히고는 도망쳤습니다. 멀리는 못 갔을 테니 쫓아가라, 쫓아가. 백작은 하인들에게 에드거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그놈을 없애버리겠다. 오늘 밤 공장님께서 이곳에 오신다고 하니 내 그분의 도움을 얻어 그놈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놈을 숨겨주는 자는 모조리 사형에 처하겠다. 바로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코널 공작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더니 에드거가 백작의 목숨을 노렸다니 그게 사실이요? 그저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아버님을 수행하고 있는 난폭한 기사들과 한패가 아닐까요? 에드먼드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은 그놈들과 한패입니다. 그렇다면 그놈들이 백작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들에게 백작을 해치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 패거리에 관해선 오늘 언니로부터 자세한 편지가 왔어요. 그 기사들이 우리 집에 올지 모르니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리건은 언니로부터 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올지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의논하고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글로스터 백작의 성을 찾은 것입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그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에드먼드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에드먼드를 가리키며 이 애가 에드거의 음모를 알아채고는 그놈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고 두 사람에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아들을 소개시켰습니다. 에드먼드, 너의 효성이 나를 감동시켰으므로 너를 내 부하로 삼겠다. 코널 공작의 말에 에드먼드가 대답했습니다. 힘껏 공장님을 섬기겠습니다. 에드먼드는 계획대로 일이 척척 들어맞자 기분이 좋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코널 공작 부부를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은 리어 왕의 편지를 또 한 사람은 고네릴의 편지를 품에 안고 달려왔습니다. 리건은 편지를 읽자마자 짐을 싸들고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떠났고 그 두 사람도 리건의 뒤를 따라 백작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작의 집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다가 마침내 싸우게 되었습니다. 켄트 백작이
오스왈드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에드먼드가 칼을 빼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언니와 아버님이 보낸 사람들이로군요. 말을 하거라. 왜 싸움을 시작했나? 저 늙고 흉악한 놈이, 이 천하고 불안당 같은 놈. 두 사람은 서로 으르렁대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입 닥쳐라. 너희들은 예의범절도 모르느냐? 코널 공작은 호령을 하며 두 사람에게 왜 싸우게 되었는지를 어서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켄트는 오스왈드가 얼마나 간사하고 왕에게 무례하게 구는지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코널 공작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고 저놈은 리어 왕의 비위나 맞추는 오만한 놈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은 코널은 켄트가 국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켄트만을 벌하기 위해 그에게 족쇄를 채우게 했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공작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작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켄트는 족쇄에 묶여 밤을 밝히게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한 가지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코델리아 공주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한편 리어 왕은 딸에게 보낸 심부름꾼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서둘러 둘째 딸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두 사람 다 집을 비우고 없었습니다. 시종으로부터 코널 공작 부부가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리어 왕은 불안한 심정으로 백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작의 성 앞에 도착하니 문 앞에 켄트가 족쇄에 묶여 누워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히 너에게 족쇄를 채운 놈이 누구냐? 폐하의 따님과 사위 그 두 분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자네는 내가 보낸 사신이 아닌가? 리어 왕은 켄트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느냐? 글로스터 백작과 함께 안에 계신 줄 아옵니다. 리어 왕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딸을 찾았습니다. 딸 리건은 왕이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밤새 여행을 해서 몸이 아프다고? 구실에 지나지 않아. 감히 이 아비의 병을 거역하다니. 리어 왕은 딸의 불효를 그대로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뉘우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보낸 사람을 묶어두었느냐? 그러고 보니 그들이 나와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도 다 계획적이었구나. 어서 가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하라. 오지 않으면 북을 쳐 잠을 깨울 테다. 코널 부부는 왕이 재차 사람을 보내자 마지못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잘들 있었나? 왕은 딸의 얼굴을 보자 방금 전의 노여움을 거두고 다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배우니 기쁩니다. 리건은 왕의 눈치를 보며 상냥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겠지, 사랑하는 리건. 너의 언니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느냐? 너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가혹했는지. 오, 리건. 왕은 마치 애원이라도 하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가 아버님을 소홀히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제발 언니한테 돌아가셔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세요. 나보고 용서를 빌라고? 그래, 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해야겠니? 제발 그만하시고 언니한테로 돌아가세요. 난 절대로 안 가겠다. 그녀는 내 시종들을 반으로 죽였어. 그리고 내게 마구 욕을 퍼부었단다. 번개여,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불꽃으로 그년의 눈을 찔러라. 어쩜 그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저 때문에 화가 나시면 저에게도 그런 저주를 퍼부으시겠네요.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왕국의 절반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러니 너는 내게 불평하지 않을 테지. 또 시종들을 줄이는 일도 없을 테고. 이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팔 소리는 뭐냐? 코널공작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건은 언니일 거예요. 곧 오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 고네릴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리건은 무척 곤란한 때에 언니가 나타나자 뛸 듯이 기뻐 달려가 고네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네릴, 너는 이 아비를 보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다니요? 제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망령이 심해지셨군요. 넌 아직도 오만불손하구나. 그래도 잘했단 말이냐? 아버님 진정하시고 언니한테 가셔서 한 달 사시는 동안 시종을 반으로 줄이신 뒤에 제게 오세요. 저는 집을 떠나 있는 몸이라 아버님을 모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느니 차라리 프랑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초라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고네릴의 집에는 못 간다. 좋을 대로 하세요. 고네릴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잘 있거라. 2번 다시 만나지 말자. 하지만 너를 탓하지는 않겠다. 어느 날이고 너에게 그에 마땅한 심판이 있을 테니 적당한 때 마음을 고쳐라. 틈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라. 리건,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나와 100명의 기사 모두가. 그럴 수 없어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언니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려면 50명도 많으니 25명만 데리고 오세요. 그 이상은 방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어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리어 왕은 믿었던 리건조차 더 심한 조건을 내세우자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한 고네릴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네릴은 잠깐 기다리세요. 아버님의 시종이 25명이든 10명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집에서 더 많은 시종들이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리어 왕은 2 딸이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려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는 것을 알고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너희 둘에게 무서운 복수를 하고 말겠다. 너희들은 내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 미칠 것만 같구나. 리어 왕은 비탄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폭풍우 치는 광야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황야로 뛰쳐나간 리어 왕은 황량한 들판을 마냥 헤매었습니다. 왕은 바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세차게 불어라. 폭풍우여 쏟아져라. 천둥 번개여 너희는 이 백발을 태워라. 리어 왕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인 2 딸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몸. 한때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허약하고 멸시받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신인들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아직 그를 따르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켄트 백작. 켄트 백작은 왕이 글로스터 백작의 성에서 뛰쳐나가자 곧 뒤따라 나왔습니다.
켄트는 왕을 찾아다니다가 들판에 서서 미친 듯이 외쳐대는 왕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와 왕을 부축했습니다. 폐하, 왕관도 안 쓰시고 맨머리로 이러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오두막이 있는데 어서 그리로 가시지요. 켄트는 왕을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오두막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였습니다. 리어 왕은 폭풍우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어 육체의 고통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자신을 들판으로 내쫓은 두 딸에 대한 원망만이 왕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켄트가 겨우 왕을 설득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들어서자 혼잣말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자네도 두 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가? 당신은 아무것도 남겨둔 게 없이 몽땅 줘버렸소? 오두막에서 거지 행색을 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글로스터 백작의 큰아들 에드거였습니다. 에드거는 에드먼드의 모략으로 아버지의 눈밖에나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를 잡으려는 눈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하며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거지도 자기처럼 딸에게 버림받아 이런 꼴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토록 처참한 꼴이 되었을 리가 없다며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에드거는 아주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로 작정했으므로 리어 왕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하고 계속 흥얼대기만 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비탄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옷을 입지 않으면 모두 벌거벗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켄트 백작은 왕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결심했습니다. 리어 왕을 도와주면 왕의 두 딸들에게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을 돕기로 했습니다. 백작은 에드먼드를 믿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중요한 편지를 받았다. 프랑스 군대가 상륙했다는구나. 우린 국왕 폐하를 도와야 한다. 그러니 너는 공작 옆에 있다가 공작이 나를 찾거든 몸이 아파 누웠다고 하거라. 이 일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폐하만은 구해야 한다. 에드먼드, 알아듣겠느냐? 너도 몸조심하거라. 글로스터 백작이 나가자 에드먼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작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잃게 되는 모든 재산은 내 차지가 되겠지? 황량한 숲속 오두막을 향해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이었습니다. 백작은 왕의 행방을 찾아다니다가 오두막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코날 공작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었어도 지난날 자신이 모셨던 늙은 왕을 그대로 모른 척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울 수 있는 한 왕을 돕기로 했습니다. 폐하께서 왜 이런 시련을 겪으셔야 합니까? 제가 폐하께서 머무실 곳을 준비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그러나 리어 왕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에드거와 알 수 없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백작은 왕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켄트에게 말했습니다. 배약해서 저렇게 정신이 나가신 걸 누가 탓하겠소. 딸들이 왕을 죽이려 들고 있으니 사실은 나도 미칠 지경이라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남이 되었소.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뭐요. 그 어느 부모보다 사랑했는데. 글로스터 백작은 지금 옆에서 리어 왕과 켄트 옆에 붙어 앉아 딴전을 부리고 있는 자가 자기 아들인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에드거 역시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만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백작의 간곡한 부탁으로 리어 왕은 백작이 안내한 오두막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판보다 이곳이 한결 편할 테니 편히 지내십시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켄트는 백작의 친절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오히려 켄트의 왕에 대한 충성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켄트는 그러한 백작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누군가를 향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악마들이 벌겋게 단 쇠꼬챙이로 쇳소리를 내며 그년들한테 덤벼들기라도 했으면 우선 전년부터 심판해라. 전년은 가엾은 제 아비를 내쫓은 년입니다. 리어 왕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딸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도 딸들을 벌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슬픈 일이다. 그토록 자랑으로 삼던 그 인내심은 어디로 갔을까? 켄트는 왕을 쉬게 하려고 애썼지만 왕은 시끄럽다며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글로스터 백작이 왕의 암살 소문을 듣고 급히 왕을 피신시켜야 한다며 서둘러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내가 들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도버까지 급히 달리시오.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리어 왕은 또다시 두 딸의 검은 손길을 피해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한편 글로스터 백작의 성에서는 에드먼드가 백작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또 다른 무서운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백작이 장롱에 넣어둔 편지를 찾아내 코널 공작에게 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글로스터 백작이 프랑스의 첩자라고 생각한 공작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널 공작은 글로스터 백작으로부터 빼앗은 성과 재산을 글로스터 백작의 칭호와 함께 에드먼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코널 공작과 리건은 백작이 체포되어 오자 당장 요절을 낼 듯이 길길이 뛰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반역자, 이 악당놈. 글로스터 백작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화가 난 리건은 이놈 프랑스에서 편지를 받았다지? 그 반역자들과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미친 왕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두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도버로 보냈습니다. 왜 도버로 보냈느냐? 당신들이 왕에게 어떤 위험한 짓을 하는지 모르니 그것이 걱정되었소. 나는 복수의 신이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리는 것을 결단코 보고야 말겠소. 볼 수 없게 만들어주지. 여봐라, 이놈을 의자에 단단히 묶어라. 공작은 모진 고문과 함께 글로스터 백작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백작이 울부짖으며 절규하자 리건이 나머지 한쪽 눈도 빼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잔인한 코널이 칼을 빼들고 백작의 한눈마저 빼려고 하자 그의 시종이 보다 못해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시종은 코널을 찌르고 리건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코널은 기어코 백작의 한쪽 눈마저 뽑고야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혀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글로스터 백작은 에드먼드를 찾았습니다. 리건은 그런 그를 비웃었습니다. 닥쳐라. 너의 배신을 밀고 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에드먼드였다. 저놈을 문 밖으로 끌어내거라. 백작은 에드먼드의 계략에 휘말려 에드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황야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지내고 있던 에드거는 또다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가혹하게도 아버지의 두 눈을 앗아갔습니다. 에드거는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짐짓 명랑한 내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작은 미친 거지를 알고 있던 터라 자신이 초라한 꼴이 되고 보니 오히려 그 거지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작은 갖고 있던 돈주머니를 내주며 도보로 가는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모셔다 드리죠. 에드거는 가엾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백작은 두 눈을 잃고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에드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에드거는 자신들이 정말로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신용을 해 보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아버지를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백작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고 에드거에게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백작은 마지막으로 아들 에드거의 무사함을 빌며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깨어나 보니 자신이 몸을 던진 곳은 바다가 아닌 땅바닥이었습니다. 백작의 뒤에 서서 그 모양을 지켜보던 에드거는 달려와 말했습니다. 제 말이 들리십니까? 당신은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니 기적이오. 에드거는 목소리를 바꾸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온몸을 더듬어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가? 아, 슬프다. 불행한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조차 허락받을 수 없단 말인가. 글로스터 백작은 다시 목숨을 건진 것이 신의 뜻이며 자신의 고통 또한 신의 뜻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고쳤습니다. 코널 공작으로부터 프랑스군이 상륙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사실을 알바니 공작에게 알리기 위해 집에 돌아온 고네릴은 남편이 마중도 나와 있지 않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알바니 공작은 부인 고네릴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네릴은 그런 남편을 두고 소심해서 그런다느니 겁쟁이 바보라느니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공작과 고네릴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사신이 도착하여 코널 공작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글로스터 백작의 성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알바니 공작은 그들의 잔인한 처사에 치를 떨었습니다. 코널 공작은 그를 말리던 시종의 칼에 맞은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알바니 공작은 그의 죽음은 하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왕을 따라 영국을 떠났던 코델리아는 리어 왕의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도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코델리아는 두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폭풍우 속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 언니들을 원망했습니다. 코델리아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마음 착한 코델리아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델리아는 프랑스의 왕인 남편과 의논하여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쟁은 오로지 아버지를 위하여 치러질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프랑스군이 진을 치고 있는 도보 근처에 켄트와 아버지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코델리아는 한시라도 빨리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횡설수설하다가도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는 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델리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사를 불러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데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사신이 와서 영국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군은 그들의 진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델리아는 사람을 시켜 아버지와 켄트 백작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켄트는 이제 왕비를 만나야 할 때임을 알고 프랑스 군 진영에 들어섰습니다. 코델리아는 그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은 켄트 백작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작님. 아버님의 불행은 보내주신 편지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아버님을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요? 코델리아는 그의 옷차림을 보고는 갈아입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백작은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면서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모르는 척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코델리아는 곤히 잠들어 있는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시름을 잊은 듯이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코델리아가 아버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자 리어 왕은 눈을 떴습니다. 폐하, 저를 아시겠어요? 너는 망령이지. 리어 왕은 여전히 헛소리만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버지의 딸 코델리아예요. 코델리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울먹이자 리어 왕은 딸을 바라보며 입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제발 울지 말아라. 네가 나를 원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너는 나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를 용서해라. 나는 어리석은 늙은이야. 리어 왕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했던 옛날로 돌아가 정답게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드먼드에게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던 리건은 남편이 죽자 에드먼드와 함께 살 수 있는 구실이 생겼음에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고네릴 역시 에드먼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동생은 언니가 에드먼드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조금이라도 더 에드먼드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네릴은 동생에게 에드먼드를 빼앗길까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그이를 해치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이가 살아 돌아오면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네릴은 그 편지를 오스왈드를 통해
에드먼드에게 보냈습니다. 오스왈드는 고네릴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글로스터 백작의 성에 갔으나 에드먼드는 이미 전쟁터로 떠난 뒤였습니다. 리건은 언니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오스왈드의 말을 듣고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리건은 오스왈드에게 편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사람됨이 간사한 오스왈드는 그럴 수 없다는 듯 얼버무렸습니다. 약이 오른 리건은 오스왈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다른 누굴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미 에드먼드와 약속한 사이니 잘 판단해서 처신하라고 전하세요. 질투에 눈이 먼 리건은 이제 언니에게까지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백작의 성을 나와 편지를 전하기 위해 에드먼드가 있는 도버를 향해 가던 오스왈드는 들판에서 글로스터 백작과 에드거 일행을 만났습니다. 오스왈드는 현상 붙은 반역자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당장 칼을 뽑아들고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에드거는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아버지를 구하려고 격렬한 싸움 끝에 오스왈드를 때려 눕혔습니다. 오스왈드는 죽으면서 고네릴의 편지를 에드먼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드거는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 내용에 놀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고네릴의 남편인 알바니 공작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국군의 진영에서는 총지휘자가 된 에드먼드가 기세 등등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만 하면 자신이 꿈꾸던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야심만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에드먼드에게 리건이 찾아왔습니다. 리건은 에드먼드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인지 아시지요? 어서 당신의 진심이 어떤지 말해보세요. 당신은 언니를 사랑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에드먼드. 언니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에드먼드는 두 자매에게 제각기 사랑을 맹세하고는 뻔뻔스럽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알바니 공작과 고네릴이 병사들을 앞세워 다가왔습니다. 고네릴은 동생 리건을 보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고네릴은 에드먼드를 쫓아 이곳까지 온 동생이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네릴은 동생이 나와 에드먼드 사이를 떼어놓을 바에야 차라리 이번 전쟁에 지는 게 낫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알바니 공작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국왕께서 막내딸에게 갔다 하오. 우리 쪽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과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실로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일으킨 전쟁이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적군을 무찌릅시다. 못하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네릴은 딴 데 더 마음을 쓰고 있었으므로 알바니 공작이 하는 말에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들이 토론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변장한 에드거가 들어왔습니다. 에드거는 알바니 공작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고네릴의 편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그 신호로 나팔을 불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드거는 공작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드거가 나가자마자 에드먼드가 뒤따라 들어와 알바니 공작에게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영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리어 왕과 코델리아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어 왕은 비록 패배하여 포로의 몸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어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드먼드는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자신의 공이 컸다고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리어 왕과 코델리아를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코델리아를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이를 꾸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알바니 공작은 포로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문제를 이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에드먼드는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날 염려가 있으니 두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감금했다가 언제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알바니 공작은 에드먼드의 마치 자신의 결정을 따르라는 듯한 말투에 몹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리거는 에드먼드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그가 알바니 공작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에드먼드의 것이며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생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은 고네릴은 그대로 질세라 이러쿵 저러쿵 리건을 헐뜯었습니다. 알바니 공작은 두 자매가 에드먼드를 사이에 두고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며 다투자 그 자리에서 에드먼드의 가면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공작은 에드거가 말한 대로 우선 전령관에게 나팔을 불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에드거가 나타났습니다. 에드거는 에드먼드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자가 형 에드거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명예를 걸고 반역자인 너를 처단하러 왔다. 너는 너의 신과 형제와 부친을 속였고 여기 계신 공작의 목숨까지 노렸다. 이 더러운 반역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 덤벼라.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말투로 보니 막 자란 놈 같지는 않구나. 나 역시 너의 결투를 받아들여 나에 대한 그 오명을 벗어버리겠다. 형과 동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히 결투를 했습니다. 신은 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계셨는지 마침내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드거의 칼에 맞은 에드먼드가 쓰러졌습니다. 고네릴은 쓰러진 에드먼드 곁으로 다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공작은 그들 앞에 편지를 꺼내 보이며 두 사람의 음모를 밝혔습니다. 에드먼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에드거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물리친 당신은 누구요? 좋다. 우리 서로를 용서하기로 하자. 내 이름은 에드거.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신은 공정하셔서 불의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 에드거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동생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자넨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나? 부친의 소식은 들었나? 알바니 공작이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쫓기는 몸이 되자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눈을 잃고 헤매는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그분은 모든 고락을 함께하며 지내다가 제가 이곳에 나타나기 얼마 전에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충격을 받아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에드거는 이야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더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의 시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정체를 알고는 아버님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왕과 자신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때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더군요. 저는 기절한 그 남자를 그대로 둔 채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알바니 공작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 추방된 켄트 백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줄곧 국왕을 따라다니며 보살펴 왔습니다. 그때 시종 한 명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냐? 공작 부인께서 동생을 독살하고 자살하셨습니다. 이 칼은 그분의 가슴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에드먼드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던 고네릴과 리건 두 자매도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에드먼드는 자기 한 사람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하를 시켜 코델리아를 죽이라고 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어서 그를 막으라고 일러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드거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을 때 코델리아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죽은 딸을 팔에 안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켄트 백작이 국왕 앞에 무릎을 꿇으며 폐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리 비켜라. 너희들은 모두 살인자, 반역자다. 아, 나는 이 애를 구해줄 수 있었는데 코델리아, 너를 교살한 놈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리어 왕은 또다시 제정신을 잃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불쌍한 내 딸, 이제는 너를 볼 수 없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 단추를 풀어다오. 코델리아를 보라. 딸의 입술을 보라구. 폐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에드거는 왕이 쓰러지자 당황했습니다. 켄트 백작은 왕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폐하가 편안히 가시도록 조용히 지켜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리어 왕의 죽음을 확인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리어 왕과 그의 세 딸의 죽음으로 비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